안녕하세요. 비욘디 TV에서 처음 만나뵙게 되네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내가 당뇨병인가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실은 많은 분들이 종합검진을 받고 왔는데 혈당 수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병원에 막상 가보면 특별히 약을 주는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현재 당뇨병인지 당뇨병 전 단계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또는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랐었는지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정말 내가 당뇨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위가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그 장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아무도 아마 그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당은 이런 어떤 화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사람들은 잘 그리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여기다 포도는 가운데에 놓고 당만 써놨는데요. 왜 이렇게 썼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음식을 통해서 당을 섭취하십니까? 보시면 나는 어떤 걸 이렇게 통해서 당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20년 전 2001년도에 나온 자료이긴 한데요. 역시 과일을 통해서가 33% 제일 많은데 그 다음이 우유를 통해서 당 섭취가 많다고 합니다. 14.5%가 되니까 탄산음료의 8.3%보다도 우유가 훨씬 더 많죠. 그 외에 쿠키나 크래커, 케이크 등을 통해서가 8%고 캔디나 젤리, 초콜릿 같은 경우 7.7%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아셨을까요? 채소를 통해서도 당을 3.7%가 채소를 통해서 당을 얻는다고 하고 있고요. 과일 주스 2.5, 아이스크림 2.4, 놀랍게도 김치를 통해서도 2.2%의 국민이 당을 섭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도대체 연간 설탕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탕수수의 나라라고 하는 브라질이 거의 70%에 가까운 반면에 싱가포르가 59%, 유럽 쪽이 38%, 미국이 33kg, 우리나라가 23kg니까요. 굉장히 많이 설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서양 사람하고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이게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당은 단당류, 당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당류, 올리고당,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당이 달라붙어 있는 다당류로 나눌 수 있고, 그런 단당류의 종류, 이당류의 종류, 올리고당, 다당류는 아래와 같이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단당류를 먼저 보면요. 단당류는 뭐냐면 당이 더 이상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제일 마지막 단계의 당을 단당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체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에 많은데 특히 포도즙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당인 거죠, 당.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당, 그래서 혈당이 되고 높다 그러면 고혈당, 낮다 그러면 저혈당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큼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라고 해서 포도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과일과 꿀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 중에서는 가장 단맛이 강한 당이 바로 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락토스라는 게 있는데 갈락토스는 자연계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얘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합쳐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유당이라고 불려서 이 이당류에 있는 유당이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합쳐진 형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단당류의 하나인 갈락토스가 되겠습니다. 또 만노스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단당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당류라고 하는데 이 이당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크로스, 이게 이제 설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당을 이야기하고, 채소나 과일 액질이 많고 특히 사탕수수, 사탕나무에 많이 함유 있어서 우리는 또는 설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락토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물의 젖속에 많이 있는데 실은 이거는 단맛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도 않고 소화도 느려서 정장작용이라든지 칼슘의 흡수와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토스라는 게 있는데요. 말토스는 보리에서 메가가 발화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서
밥을 오래 씹으면 침중에 효소인 프티알렌에서 전분이 분해되는 그런 유도하는 이당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당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단당류 또는 이당류가 합쳐져서 또 단당류가 여러 개 합쳐져서 이런 식의 된 게 다당류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소당류가 있는데 소당류는 3당류가 있고 3당류가 이렇게 한 분자의 포도당 또는 과당, 갈락토즈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이겠죠. 또 멜리토즈, 말토리오즈라는 게 또 있고요. 4당류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갈락토즈에다가 1개의 포도당, 한 분자의 과당 이렇게 돼서 4당류가 되는 거겠죠. 올리고당은 3개 이상의 또는 5개 내지 6개의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하고, 그에 갈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등이 다당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단당류를 먹으면 곧바로 그게 흡수가 돼서 바로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다당류를 먹을수록 이게 이제 가수 분해가 되면서 깨지니까 분해가 되는 속도만큼 빨리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당이 바로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당류는 우리 에너지의 저장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수 분해될 때는 많은 수의 단당류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소화성 다당류하고 난소화성 다당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당신은 정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은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몇 번을 봐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루에 보는 소변량이 얼마만큼이 돼야지 나는 정상일 것이다. 또 소변을 마려운 요일을 느낀 다음에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야지 정상일 것인가?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것은 정상일까? 또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난다. 이거 병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소변의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오렌지색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과연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자, 하루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아니겠지만 소변을 보는 횟수는 하루에 6번 내지 8번 이하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소변량은 3000cc 이하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일을 느끼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상만 참을 수 있으면 그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야간요,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거품요, 소변에서 거품이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정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꼭 거품이 나면 무조건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거품이 나는 경우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변의 색깔은 투명한 색깔부터 아주 진노란 색깔까지 다양하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검정색으로 보인다든지 빨간색으로 보이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다 정상 범위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거품료가 있다고 해서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특히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당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당이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극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당을 분해를 하면 이때 분해돼서 생기는 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분비되는 인슐린 양은 얼마냐면 한 40에서 50단위 정도가 됩니다. 공복 시 분비되는 인슐린 농도는 cc당 10마이크로 유니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가 낮은 반면에 식후에 분비되는 인슐린 농도는 100마이크로 유니트니까 거의 공복 시에 분비되는 것보다 식후에 분비되는 인슐린 농도가 10배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언제부터 증가가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3 내지 5분 정도 후부터서 갑자기 이제 혈액 속에 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8분 정도에서 10분 사이가 되면 인슐린 혈당의 상승함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의 증가가 시작이 되고요. 3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면 최대치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90분에서 120분이죠. 그 의미로 보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되는 제1기 반응이 보인 다음에 떨어지다가 다시 2기 때 평평하고 다시 딱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 검사를 할 때 공복 혈당 검사를 하고 식후 2시간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상 인슐린 분비에 2시간 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결국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이 탄수화물, 즉 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에 공급을 하니까 충분히 되지만 만약에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인슐린이 부적절하게 일을 한다면 포도당 자체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얘가 소변을 따라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세포 입장에서는 먹이를 하나도, 식사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사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못 먹으니까 당을 올리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뭘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간다면 혹시 더 좋은 게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굶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당이 전부 다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어떤 걸까요? 꿀입니다. 마늘입니다. 수박입니다. 설탕.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어떤 형태를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꿀 그대로 주면 혈당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위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꿀만 먹었을 때는 이걸 굉장히 물에서 풀고 끓여서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꿔야만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마늘 어떨까요? 마늘 그 자체를 먹으면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마늘을 완전 쥐어짜서 완전 액즙을 만들면 수박보다도 당도가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박, 과일도 이렇게 먹었을 때하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먹었을 때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도 그냥 자체로 좀 드셔야지 그거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즙을 짜서 녹인다면 어떻게 보면 마늘즙이 가장 당도가 높은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비욘드 TV에 나오려고 간혹 한 번씩 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시겠죠? 고기, 국, 면, 젓갈류. 자, 이 중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이 뭘까요?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간 이 집에서는 아마 2번. 이게 가장 당을 많이 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또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가지가 다 다르면 안 된다고 하죠. 이렇게 내야 된다고 좋은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 이제 좀 이따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먹게 될 텐데 고구마, 생고구마, 찐고구마, 구운 고구마, 튀긴 고구마 어떤 게 가장 많이 당을 올릴까요? 저는 고구마 먹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를 먹느냐에 따라서 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약간 구운 형태로 가면 당을 조금 더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튀긴 고구마, 기름에 튀긴 고구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포도당이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혈당이 떨어뜨립니다. 자, 보시죠. 다음 중 혈당을 많이 떨어뜨리는 음식은 뭘까요? 아이스크림, 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 감자입니다. 이거는 여주죠.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은 돼지 감자하고 여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아이스크림이 왜 혈당을 떨어뜨리냐? 이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에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기 위해서 혈당이 잠시 소모되면서 떨어뜨렸다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당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혈당을 더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요. 술은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돼지 감자물도 약간 떨어뜨린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요. 여주 자체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적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뇨병에서 환자들이 먹는 당뇨약보다는 너무나 적게 들고 완제품으로 먹었을 때 여주차 같은 완제품으로 먹었을 때는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혈당을 많이 떨어뜨린다면 아마 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 당근,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가지입니다. 같이 먹으면 어떤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당근을 포함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근에는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근이랑 다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이 그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다른 것들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당근을 같이 주던데 왜 이런 데서 줬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근은
튀겨서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그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가면 단 걸 되게 기름에 튀겨서 드죠.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은 다른 비타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근을 드실 때는 혼자 드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튀겨서 드시면은 다른 야채나 과일의 비타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영어로 다이아비티스라는 말, 이게 물이 나온다는 뜻이고, 멜리티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꿀 같은 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꿀이 물로 나온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는 비원전 1500년 전에 이렇게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물이 나오는 병, 이렇게 했고, 어제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다라는 기록이 BC 1500년 전에 나와 있었던 게 바로 당뇨병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과거에는 못 먹던 시절에는 뚱뚱했던 게 굉장히 보기 좋은 거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뚱뚱한 게 죄가 됐고 이렇게 마른 게 됐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당뇨병을 원해서 뚱뚱해지려고 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뇨병의 발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클 것 같고, 두 번째는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란 자면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상태는 당뇨입니다. 하지만 이게 병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는 당뇨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병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당뇨라고 하면 안 되고 당뇨병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모자라거나 그 성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여가는 거죠. 세포 안으로 에너지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속에 쌓이고 결국 소변으로 넘쳐나게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걸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 가지가 많다고 하는데, 당뇨병은 소변을 자주 보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음식은 왜냐하면 세포 입장에서는 굶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꾸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병이면 이런 증상이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외에 체중 감소, 피로, 공복감, 이런 안과적인 증상, 발저림, 현기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무증상이고 수년 동안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는 게 바로 당뇨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40세 이상이 되면 그냥 선별검사, 아무래도 혈액검사를 해서 꼭 당뇨병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뇨병으로 넘어갈지 넘어가지 않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런 증상들은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겨드랑이에, 이게 지금 겨드랑이인데요, 겨드랑이 혹시 꺼멓게 돼가지고 피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걸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목덜미입니다. 약간 비만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목덜미도 이렇게 꺼멓게 보이면서 이게 피부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보시는데 팔 뒤꿈치를 봐보십시오. 여기에 팔 뒤꿈치에 이렇게 두껍고 까맣게 아무리 때가 낀 것처럼 보여서 아무리 뻑뻑 문질러도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뇨병이 생기기 직전에 나와 있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혹시 주변에 약간 비만한 사람,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목덜미에 팔 뒤꿈치에 보이면 당뇨병이 곧 생긴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진형 황색종이라고 하는데,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피부를 뚫고 나온 겁니다. 약간 황금색의 값인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거 눈 주변에 가끔가다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중년 여성의 경우에. 그래서 피부과에 가셔서 이걸 막 레이저로 지웁니다. 지우면 또 생기고 지우면 또 생깁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 직전에 생길 수 있는 피부증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겨드랑이, 목덜미, 팔 뒤꿈치, 눈 주변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당신 좀 이따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병원에 가서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미 당뇨병이 생긴 사람이거나 전혀 현재 혈당 상태가 정상인 상태에서 이런 게 생겼다면 머지않아 곧 당뇨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은 증상만을 가지고는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정상이냐, 당뇨병 전 단계를 공복이 당뇨병 전 단계면 공복 내당능 장애, 식후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면 내당능 장애, 당뇨병인데 이렇게 정상은 공복일 때가 100 미만, 199까지죠. 식후는 140만이니까 139고요.
공복 내당능 장애는 식후 혈당은 정상이면서 공복만 당뇨병과 그 사이에 있는 100에서 125 사이고, 내당능 장애는 식전,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만 그 사이인 140에서 199입니다. 당뇨병은 공복이 126 이상, 식후가 206.5% 이상인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오늘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공복은 먼저 피를 빼놓고 식후는 내일 와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다 해야 됩니다. 하루에 다 해서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 만약에 다른 날 했으면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당뇨병으로 넘어간 이상은 없는데 반드시 식후 혈당이 200이 넘었으면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라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체중 감소가 심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공복이 126 이상인 경우는 증상이 없어도 당뇨병 진단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혈당을 당뇨병의 선별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손쉬운 방법이다. 당화 혈색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음식 조절했다, 오늘 하루 뭐 먹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누적 혈당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보고도 어느 정도 혈당 상태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이 아니면 절대 140이 넘지 않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하고 당뇨병 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을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을 일주일간 해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상인 사람에서도 당 수치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보다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게 훨씬 더 적죠.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는 당뇨병 진단 범주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5.1%지만 당뇨병 정상인 경우는 2.1%밖에 되지 않고, 또 당뇨병이 아닌 정상인 사람 중에서도 당뇨병 기준까지 올라가는 게 11%,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이 21%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인 사람도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에서도 당뇨병 진단 기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딱 혈당을 쟀다고 해서 나 당뇨인가? 절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검진을 했는데 당신 혈당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약을 먹을 정도니까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다시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당화 혈색소를 체크를 해서 혹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것도 부식하자면 경구 당 부하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 혈당이 좀 높은데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좋은 건 2가지겠죠. 식이습관과 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식습관의 목표는 단순히 영양 상태 유지하고 합병증을 막고 체중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3대 영양소라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비타민과 무기질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건 칼로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당질이 1g에 4칼로리, 그 다음에 단백질 1g에 4칼로리, 지방은 1g에 9칼로리를 내죠. 거꾸로 만약에 칼로리가 남아서 저축을 한다면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게 뭡니까? 지방이죠. 9kg당 1g 저장하는 거니까요. 1g당 9칼로리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다 써먹지 못한 에너지가 있다, 칼로리가 있다. 그럼 그 어떤 형태로 저장하냐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없더라도 칼로리가 높으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영양가는 없으면서 칼로리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이 술이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맥주를 많이 드시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다 해서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이 다른 일을 하지 않냐, 이런 것도 지방과 단백질과 같이 신체의 성장과 발달, 유지하고 대사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열량이죠. 열량을 통해서 지방이 축적이 되지 않게 유지를 함으로써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은 50 내지 60% 정도 섭취, 우리가 먹는 음식의 총 50 내지 60% 정도가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탄수화물, 당질을 섭취했을 때 식후 고혈당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섭취량이 종류 형태보다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불포화지방을 먹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비타민, 무기질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단순히 비타민만 있는 것은 비타민 약밖에 없죠.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과일 등인데, 과일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인뿐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환자한테서 굉장히 당을 많이 올리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하루에 2000mg 이하로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술은 1g당 7칼로리라고 하는 열량을 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칼로리가 많고 나중에 이 칼로리들은 전부 다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술은 여성은 하루에 1잔, 남성은 하루에 2잔 이내로 제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주잔이지 절대 맥주잔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소주를 맥주잔에 드시고 자기는 1잔 마셨다고 이야기해서요. 그렇게까지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은 저혈당을 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실 때 반드시 뭘 드신다고요? 안주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굉장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그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술을 굉장히 가음하고 나오면 집에 와서 꼭 드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컵라면이죠. 왜 컵라면을 드실까요? 밀가루 음식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염분이 있을 때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염분 자체가 많이 된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 라면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량도 많아서 더 살이 튀게 되겠죠. 섬유선은 하루에 20에서 25g 정도 섭취를 권장하고 감미료 유형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당질에 간혹가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감미료를 먹는 것이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량을 내지 않는 감미료, 사카린이라든 아스파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골고루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당뇨병이 아닌 정상이 붙어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서 해당되는 그런 식사요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는 어느 정도 먹는 게 낫겠냐? 다 아시겠지만 표준체중은 키를 메타를 고쳐서 제가 1m 75인데요. 1.75 곱하기 1.75 거기다가 남자는 21을 곱하고 이게 그럼 표준 체중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68kg 정도 되는데 68에다가 30이나 25 정도를 곱하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2100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키 곱하기 남자는 22, 여자는 21 이게 표준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하시기 힘들다고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1m 65cm다 그러면 표준 체중이 한 6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칼로리가 1800칼로리 제가 아까 75라고 했기 때문에 한 68kg, 한 2100칼로리 정도 여자분들은 조금 더 다르죠.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한테서 물론 당뇨병 전 단계는 조금 다르지만 당뇨병 환자한테서 과일을 섭취하시는 거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당뇨병 환자가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전체 모든 과일의 총합이 사과 4분의 1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과일이. 자, 아까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삼겹살 집에서 찍어온 과일이었습니다. 자, 이 국이죠. 어느 계절에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국은 겨울철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이 염분이 배출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땀을 흘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체내에 축적이 되고 혈압을 올린다든지 특히 혈당을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술을 많이 드시면 특히 국물을 많이 드시는데 그건 당을 훨씬 더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체중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데도 이 국은 잘 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겨울철에는 안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특히 3대 그 영양소가 있었는데 식욕을 자극하지 않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환자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대신 지방을 먹는데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10%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을 10% 늘리는데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의 가장 흔한 음식이 뭘까요? 생선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드시는 게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식욕도 증가시키지 않은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생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도 있답니다. 주로 핸드폰과 리모컨을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OT에다가 본드를 묻혀서 소파에 딱 붙여놓는다고 그러면서 리모컨 하나만 들고 있는데요. 핸드폰과 리모컨을 사용하면 하루에 한 20번 정도를 사용한다고 치면 한 번 사용하는데 20m를 걷지 않는 효과랍니다. 이게 한 번 사용하는데 20m를 걷지 않으니까 하루 20번을 사용한다 그러면 400m를 걷지 않는 게 되고 연간 따지면 14만 6천 m를 걷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146km가 되는데 이게 25시간 동안 25시간 걷는 거리가 이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1시간 걷는데 113에서 226칼로리를 소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총 적게는 2800칼로리, 많게는 6000칼로리를 안 걷는 효과가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많게는 0.8kg의 지방 조직을 내 몸에 연간 쌓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걸 계산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리모컨, 핸드폰 사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좀 더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나 이만큼 먹고 운동해서 뺄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얼만큼 어려운지를 설명해 드리면, 자, 300칼로리를 줄이려면 감자칩 56g을 덜 먹어야지 300칼로리를 덜 먹는 거고, 콜라 2병을 안 먹었을 때 3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먹고 나서 300칼로리를 없애려면 30분 이내에 4.8km를 달려야 됩니다. 또 30분 이내에 자전거를 12.8km를 타야 되거든요. 과연 콜라 2병 마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과연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 사람도,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정말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이 얼굴이 이 정도 얼굴이 돼야 되고요. 이 몸매가 이 정도 몸매가 되면 가능하십니다. 이게 제 얼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식이 조절과 살을 뺐더니 모양새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절대 다시 찔 거라고 장담했는데 현재 2년째 이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데 제 허리 사이즈가 30인치가 안 넘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했더니 주로 허리살만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얼마든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미 당뇨병이 됐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또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번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5분을 못 참으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아까 소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박뇨라고 하는 거죠. 5분 이상을 참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 임신했을 때죠. 태아가 커짐을 해서 자궁이 커지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밑에서 누르기 때문에 절박뇨가 생길 수 있고요. 당뇨병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일을 느낀 다음에 5분 이상을 참지 못하고 곧바로 소변을 본다. 그러면 한 번쯤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나 한타 자주 먹는데 당 검사 높이 나올까요? 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인에서도 당뇨병 전단 기준에 포함되는 당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당뇨병 전 단계로 빨리 진행이 되고,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특히나 당뇨병으로 진행이 더 빠른데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약 3분의 1 환자가 당뇨병으로 넘어가고요. 3분의 1은 당뇨병 전 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고 3분의 1은 교정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혈당의 증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증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자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3년생 여자입니다. 63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거의 59세시죠. 공복 혈당이 114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전 단계 상태죠. 저걸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공복 내당능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당뇨병 전 단계니까 식이요법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식이요법을 하라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구마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많이 먹어, 감자를 먹어도 어떻게 감자를 먹어야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정말로 내가 수시로 검사를 해보시고, 또 반드시 공복 혈당만 하지 마시고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같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3일 이상은 식사를 저녁 늦게 드시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당 측정기는 어떤 회사 제품인지 관계없습니다. 항상 같이 해보시면 되는 게 추천드리고, 일단 당뇨병 전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혈색소 추천을 권해드리고, 그래도 당뇨병 전 단계 상태면 정기적인 당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매일같이 자가혈당 측정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꼭 식이요법과 운동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를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른다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먹어서는 혈당이 오르지 않는데 토마토를 생과일 주스로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쌀밥과 죽을 먹었을 때 어떤 게 혈당이 더 오를까요? 죽이 훨씬 더 오릅니다. 왜?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아까 밑에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과일 화채를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오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 단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당뇨병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당뇨병 전 단계는 정상인 사람은 훨씬 덜 오르니까 그만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답은 마늘인가요? 네, 2번 마늘인데요. 마늘을 쭉 짜서 완전 엑기스로 만들어서 딱 당도를 재면 다른 음식을 그냥 재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늘을 쥐어짜서 완전히 마늘즙만 빼내가지고 그것만 그대로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공복 혈당이 124에서 80으로 내려왔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5.4에서 6.1로 올랐습니다. 5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왜 당화 혈색소가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이겁니다. 공복 혈당은 내렸는데 식후 혈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혈당은 내려갔는데 당화 혈색소가 올라갔으면 반드시 식후 혈당을 반드시 재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정상 상태로 가는데 아마도 공복 내당능 장애가 내당능 장애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식단 조절, 아까 식후 혈당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에 식이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본인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시잖아요. 아까 돼지 감자물, 그 다음에 여주차 먹으면 떨어질 것 같지만 어떤 요리 음식의 형태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군고구마와 김치 환상어 조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고구마는 당뇨병 환자에서 도저히 식사를 못하는 경우 식사 대용으로 조금 드시라는 의미에서 고구마가 나온 거지 절대 고구마는 혈당을 굉장히 많이 밥 이상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걱정인 부분이 자고 있을 때 몸 이상입니다. 자고 있으면 새벽에 왼쪽 다리가 뻣뻣해지고 지가 납니다. 계속 주물러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고혈압, 고혈당이 전 단계입니다. 일단 고혈압과 고혈당,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가 혈관의 합병증이 온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쥐가 나고 뻣뻣해지는 게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일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저 정도 됐으면 고혈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140에 90 이상인데 한 가지만 그걸 넘어도 고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에 90 이것도 고혈압이고요. 150에 80도 고혈압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고혈압이시고 당뇨병 전 단계인지 정말로 당뇨인지 식후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결국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맞다면 그런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있는 약제도 같이 드셔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후딱 넘어가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제가 충실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126, 당화혈색소 6.2, IFCC가 44인데 저건 평균 혈당 수치를 해준 건데 6.2, 저기 IFCC가 44인데 저걸 당으로 표기하면 140이 조금 넘는 14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속해서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어둡게 되면 당뇨병 직전 현상인가요? 왜 어둡게 된다는 말씀이 잘 모르겠습니다. 고딩울 아들이랑 팔꿈치가 똑같네요. 탄산음료 카파라테. 빨리 당뇨병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아마 아드님이 굉장히 비만하다면 그게 이제 그런 흑색 가시 세포증이라고 해서 당뇨병 되기 직전입니다.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변이 거품마다 나온다. 혈액 검사했다. 정상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 첫 번째는 술입니다. 혹시 술을 많이 드시는 건 아니신지. 그 다음에 당뇨병이 심할 때도 나올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특히 단백뇨가 나왔을 때 거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맨 처음에 술을 자주 드신 건 아니신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단백뇨가 당뇨병과 상관없이 단백뇨가 나오지는 않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당 검사도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이라면 저건 정상이 아니고 당뇨병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 정도의 상태 가지고 거품료까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국이 땡기는데 어쩔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포도당이 굉장히 올라가면 우리가 그 포만 중추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국이 땡기고
국물 자체를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도 그렇고, 정이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국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죠. 국물이 달지 않더라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을 때 포도당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땀으로 배출이 많이 돼서 좀 낫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산균 갈아 먹는데 성분이 프리올리탄, 그죠? 우리가 당뇨, 특히 저런 걸 많이 드시는 분 중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투압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수분이 굉장히 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 굉장히 물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니까 자꾸 변비약 자체가 저렇게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변비 때문에 더 드신다든지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저렇게 유산균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생선을 먹지 못해서 대신 오메가3, 생선의 지방을 갈아서 만든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예, 생선 속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오메가3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깨서 드시면, 오메가3는 말 그대로 지방이잖아요. 기름이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그대로 캡슐을 싸는 거거든요. 오메가3가. 그거를 딱 잘라서 딱 드시면, 혹시 우리 암남주 선생님이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결혼하신 않고 이성 친구가 있다면 이성 친구하고 뽀뽀를 못합니다. 너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약은 절대 그냥 꼴깍 삼켜야지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먹고 나서 트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생선 비린내가 심하게 나니까 차라리 오메가3를 그렇게 먹는 것보다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식욕을 증가시키지 않고 혈당을 올리지도 않고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10% 줄이고 생선을 10% 늘린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건강식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선, 소금을 뿌리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기름에 튀겨서 먹는다든지 그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대박 운동을 뭐 하셨나요? 네, 젊어 보이세요. 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좀 있으면 저도 이제 환갑이 곧 다가오는데, 그렇게까지 뭐 많은 시기는 아닌데, 여튼, 네. 운동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얼굴을 그렇게 바꾸고 몸매를 그렇게 바꾸는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저 항상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일단 아침은 기본적으로 7시에서 8시 사이에 먹는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날 집에서 쉬는 날도 아침 7시 되면 밥을 먹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남자치고 간 이렇게 부은 남자는 처음 봤다. 6시에 일어나서 밥하라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사이에 꼭 식사를 반드시 합니다. 저녁 식사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다 그러면 거의 먹지 않고 다른 걸로 대충 먹고 끝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모임이 있어서 술을 먹는다든지 했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주를 많이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사 자체는 거의 하지 않고, 대신 반드시 아침 제일 많이, 점심 좀 줄이고 저녁은 가장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체가 6시를 넘어서면 제가 거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비만입니다. 네. 당뇨 관점에서 제로 칼로리 콜라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저겁니다. 제로 칼로리나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이 감미료, 혈당이 없는 감미료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맛을 내면서도 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로리를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 저런 음식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런 제로 칼로리, 제로 콜라 이런 것들이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또 저기 있구나. 당을 먹으면 갑자기 기절하듯 잠드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기억력 문제로 글리아타민을 처방하는데, 글쎄 당을 먹으면 갑자기 기절한다. 글쎄 그거는 특히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당이 올라가면 우리 포만중추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흡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질문이 너무 많은데 좀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혈압인데 부작용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걸 무서워하세요. 최선의 치료는 약을 복용하면서, 혈당은 약을 안 먹어도 정상이 되는 식습관, 운동 습관을 만들고. 네,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요, 치료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 치료해서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조절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다가 약을 주지 않으면 본인이 당뇨병이 다 치료가 돼서 더 이상 당뇨병 없어진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내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기능이 60% 이상 망가져야지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그게 절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은 혈당 조절을 하는 병이다. 그래서 꼭 관리를 잘하면 언제든지 약을 먹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로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주사도 2번 맞고 부작용으로 혈당을 올라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인이 당뇨로 인슐린과 메폴민을 같이 복용하셨는데 저지방 메폴민 끊으셨습니다. 저녁 시작한 지 3주 됐습니다. 다이어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당뇨라고 하지 않고 당뇨병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혈당을 조절하니까 약으로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인슐린, 메트폴민 이렇게 하시는데 메트폴민은 끊으셨다고 되는데 혹시 인슐린을 쓰고 계신다면 인슐린을 먼저 끊고 메트폴민을 제일 나중에 끊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역시 식이 조절과 운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라는 거 저도 적극 찬성하는 편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저렇게 드시면 골고루 영양 상태가 섭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저 생각보다 고기 많이 먹습니다. 거의 끼니 때마다 고기 먹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너무 그러니까 야채나 채소 위주로만 드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은 육류 섭취가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삼겹살을 먹으면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포만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삼겹살이나 등심을 먹으면 많이 남깁니다. 안심을 먹으면 별로 남기지 않습니다.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로 5일 2마일 갔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박정호 최고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서 꼭 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3분의 1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당뇨병으로 가지만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당뇨병 전 단계가 반드시 당뇨병으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는 또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자기 어떤 식단 관리, 그 다음에 운동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당뇨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7공기를 먹거나 그러지까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소변을 2-3번 가다가 한 번 가서 잠을 잘 자는 데는 몸이 좀 붓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소변량이 줄더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보는 병 자체가 당뇨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기능이, 신기능이 떨어져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요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요붕증이라는 병이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는 병인데 그 병이 있을 때도 약을 먹어서 소변량을 줄면 그 부작용으로 부종이 생기는 거죠.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소변을 많이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혹시 저게 원인이 당뇨병인지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지 요붕증인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후 바로 운동해도 될까요? 식후 바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식후 한 30분 정도 지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요. 제가 답변을 두서없이 정신없이 해야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서서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와주셨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답변을 해드렸는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비욘디 방송국이 아니라 어제 비욘디 왔더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도 비욘디 이렇게 맑은 날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